갑자기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대영 제국이 가장 빛났을 때 지도자죠. 그 대각선을 보시면 이게 알버트 공 남편이에요. 알버트 공이 있고 이게 여왕이니까 그 남소 중심 사회였는데도 이 남편 중심 안 찍고 당연히 여왕 중심을 찍었겠죠. 그런데 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공서에 쭉 뿌렸냐? 그게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산업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됐던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30되기 전에 죽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났던 데다가 유아 사망이 높으니까 다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이 빅토리아 여왕의 그 자손들입니다. 9자식이 있는데 여기 지금 갓 태어난 자기는 여기 안고 있죠. 그죠? 가족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애 데리고 나와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사진인데 가만 보시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족 사진 찍은 좀 굉장히 좀 괴랄합니다. 왜 괴랄하냐면 아니 가족 사진이잖아요. 그죠?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인상 쓰고 있어요. 그 방금 전에 그 아버지가 화낸 그 가족 풍경입니다. 딱 그렇죠. 그리고 복장을 보면요. 이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손하고 얼굴 빼고는 다 가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 애 같지가 않아요. 이 인상 한번 보세요. 보면 약간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정도의 표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게 당연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상하지가 않은 게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가족 사진 찍을 때도 표정이 이랬습니다. 안 웃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제 쇼펜하우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설명드리는데 당시 유럽의 분위기는 경건주의가 지배했던 시대예요. 그죠? 경건해야 돼요, 그죠? 욕망을 최대한 억누르고 신의 뜻에 따라서 그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는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물들을 보면은 복장도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처럼 보여요. 다 이렇게 하이칼라고 다 이렇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경건이 어느 정도까지 강박적으로 흘렸냐면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이 교실, 그거 보시죠. 이 강의실을 보면은 음란해요, 경건해요. 경건해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사람들은 대단히 음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남녀가 섞여 앉아있죠. 이건 괜찮아요. 당시에 유럽에서도 뭐 남녀가 섞여 있었으면 우리하고 좀 풍습이 다르죠. 이건 괜찮은데 바지 다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돼요. 음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실내 데코레이션 보면요, 이 시대 보면은 이 피아노 다리에도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죠? 음란하다고. 그게 뭐 어떻게 피아노 다리를 보고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더 변태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닭다리를 백숙하면은 닭백숙이 다리를 꽂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음란하다고. 아니 닭백숙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더 변태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닭을 다 해치했어요. 그 정도로 강박관념이었어. 이게 심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매독이 엄청나게 유럽에 편했어요. 성병이. 그리고 뭐 마담 보바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마농 레스코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유행했던 그 문학 작품들이 전부 불륜 얘기예요. 하나같이 불륜 소재입니다, 그죠?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사회는 이렇게 욕망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전체적으로 망가져 나간다는 겁니다. 동양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선민 문화도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근엄한 척하고 유학자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가오 잡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어떻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척지라고. 그래서 가족관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성적으로도 지저분했어요. 그죠? 이런 사회였던 거예요. 이런 사회에 나왔던 이런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 뭐냐면은 이 지금은 또 프로이드거든요. 프로이드가 이렇게 경건한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프로이드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은 성욕에서 시작해서 성욕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고사는 척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쇼펜하우어하고 연결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지금 프로이드는 그 아마 제 강의 뒤에 이제 김석 선생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하고 넘어갈 텐데요. 제 말 좀 빠른가요? 아니요. 네, 좀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지그먼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업적을 이렇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인류를 바다까지 추락시켰던 3명의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마지막 주자다.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아주 절망감에 빠뜨렸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랑을 해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직업이 뭐죠?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인데 코페르니쿠스 같은 건 뭐냐면요.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냐면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서는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별했는데 우리가 고작 태양이라는 걸고 있는 하찮은 먼지 같은 별 위에 살고 있다고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주장을 따랐던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천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은 그래도 그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잖아요.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거는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지동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살았다. 그게 공식적인 멘트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파면에서 해지된 게 몇십 년 안 돼요. 로마 교황청에서 풀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그냥 역설적인 건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코페르니쿠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종교재판을 당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가택연금을 어떤 식으로 다 당했냐면요.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자유롭게 그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는데 가택연금이나 해라 이거였어요.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는지 아세요? 물리학자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갈릴레오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었을 때는 이 국가적인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웃을 하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은 영국이라 그래서 신라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세요 이거예요.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허락받고 만나세요. 근데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놀려고 그래도 이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나아가죠. 다윈은 코페르니쿠스보다도 더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죠. 비로소 먼지 같은 별 위에 산다는 걸 겨우겨우 받아들였는데 자존심은 또 문제예요. 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털없는 원숭이일 뿐이야. 진화의 결과로 우연히 너희가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고릴라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이게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죠. 우리가 털없는 원숭이라고 시작하면서 한참 반발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막을 수가 없죠. 너무나 진화적인 근거가 완벽하니까. 그리고 프로이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어떻게 하죠? 인간이 털없는 원숭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이성은 그냥 우리를 억지로 컨트롤할 뿐이고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죠? 욕망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프로이드가 쓴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 존재는 욕망이라는 거인 위에 장님인 거인 위에 올라탄 난쟁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난쟁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도 이 눈먼 거인이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야식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지만
또 먹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서 야식 먹지 마라, 너가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죠?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좀 어렵나요? 뻔한 얘기잖아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도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보직을 맡을 때도 프로이드 많이 써먹습니다. 왜 써먹냐면 이거예요. 그죠?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올고진 선생님이세요. 올고진 선생님이시고 일도 잘하시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보직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개원으로 일을 하실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추가 수당 3만 원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교사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존심에 방점을 주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추가 수당 3만 원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수업 시간 2시간을 더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 2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죠?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이 좋은 사람입니까? 남한이 좋은 사람입니까? 북한이 나요? 남한이 나요? 당연히 남한이 낫죠. 근데 보면은 우리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이 프로이드 얘기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 한국 사회 개판이에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한류 KK 한류로 뜨는 드라마들 보십시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만 보이지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징어 게임, 그죠? 기생충 다 오픈해요. 북한을 다 드라마 보면은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 직소잡힌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내분 다 썩어 있잖아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만. 그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은 아주 뭉클할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정말 좋은 편지입니다. 좋은 편지의 특징은 뭐죠? 좋은 철학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껍고 잠이 잘 옵니다. 그걸 한번 넘어서면은 졸음을 이겨면 그때부터 감동이 밀려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잖아요. 유엔에서 부추겨요. 아인슈타인을 뭐라고 부추기냐면 당시 유엔이 없었고 국가연합만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8년에 끝났죠. 19년 정도의 편지를 썼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 편지가 남아있는데 공개 서한을 보내요. 프로이드한테. 저는 물리학자라서 인간 사회가 왜 그런지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진보를 했고 그러니까 물질적 수준도 올라갔고 정신적인 진보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1차 세계대전 같은 야만적인 사건이 벌어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까?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신 프로이드 선생님한테 젊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묻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요. 프로이드가 여기서 답신을 써요. 그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편인데 딱 편지를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떤 그 감정으로 다가오냐면은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비웃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와요. 문장 자체가 빈정거리가 다 묻어나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선생님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부족하시군요. 얘기해요. 그러냐면 인류가 고위해졌다고 문명이 발전했다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류는 그냥 털어놓은 원숭이일 뿐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철학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3시까지 여기 출입구가 고장나서 못 나갑니다. 기온이 30도가 넘어요. 그죠? 여기서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6시간 갇혀놓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경질을 막 부리고 그냥 짐승의 상태로 떨어지거든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프로이드 얘기거든요. 프로이드가 그래서 그런데 그죠? 일단 문제를 풀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오잡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오픈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수혁 선생님 오시잖아요. 정신분석학자. 다음 시간에 오실 텐데 정신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솔직하자. 의사한테 안 그런 척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힘들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픈할수록 좋은 건데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못 보서요. 왜 그렇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사흘을 굶어도 이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흘을 굶어도 사람들이 먹을 것부터 살 것 같잖아요. 이거 이제 경제 공황시기에 나왔던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굶어 죽는지 아세요? 나갈 때 창피해서 당시 이 모자를 썼잖아요. 모자를 챙겨서 모자부터 먼저 사고 먹을 걸 삽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없어요, 그죠? 학교 갔는데 너무 이게 내가 입은 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굶을지언정 옷부터 먼저 사고 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민낯을 보여서 아주 밑바닥부터 우리가 짐승 상태라는 걸 보여줘야 여기서부터 해법을 찾을 수가 있지. 고귀한 척하는 그 겉의 모습만 보여주면은 아무리 여기 접근해봐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낙관주의보다 비관주의가 낫다는 거죠. 인간은 하찮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 안의 짐승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드예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래서 북한 사회보다 남한 사회가 발전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북한은 이상을 쫓지만은 남한은 현실을 쫓습니다. 그죠? 표를 얻으려면 복지를 펼쳐야 되고 대한민국이 위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안 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프로이드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프로이드는 사실 카피맨이에요. 카피맨인데 무슨 누굴 베껴준지 아세요? 쇼펜하우어를 베낀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가끔 대학 교수님들이 여기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불편하게 보시면 사회과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희는 과학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가 똑같아요. 나는 그 사회과학을 하는 정신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이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잘 모릅니다라고 빼요. 프로이드에 대해서 프로이드한테 쇼펜하우어를 직접 물어봤어요. 선생님 쇼펜하우어 철학하고 비슷한데 혹시 이거 공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정색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프로이드 전집에 나와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 제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 적은 없어요. 이래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게 프로이드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건 뭐다? 블라인드 딜레, 맹목적 의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을 한 척을 해도 인간은 한 번도 고상한 적이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뭐다? 몇몇이들은 맹목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이 사람 얘기를 설명드릴게요. 쇼펜하우어한테 저기 앉아 계신 그 잘생긴 BTS 같은 저 청년분이 계시잖아요. 저분 같은 아주 젊고 잘생긴 남자분이 와가지고 그 연애 상담을 해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같이 답변을 줍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 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한다고 너 지금 믿고 있지? 사고 실험을 해보자. 저 여인이 나이 80이 돼서 이빨이 다 빠지고 허리가 굽었다고 생각을 해봐. 저기 할머니 있잖아. 너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 두 번째 사례는 약간 문제가 돼요. 근데 당시 시대를 가만히 받아들십시오. 이거 대중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너 저 여인이 5살 저기 사탕 밟고 있는 저 어린애 있잖아. 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저 사탕 밟고 있는 쟤를 사랑할 수 있겠냐? 청년이 들으면서 이게 뭔 얘기가 와서 아니죠. 난 지금 저 여인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너 있잖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면 1초라도 사랑하지 마. 그렇지? 그건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욕이 널 속이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은 모든 남성들은 사랑 대상들이 끌리는 대상들이 본능적으로 솔직히 보면 끌리는 대상들이 연령대가 정해져 있어요. 뭐랑 똑같죠?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의 여인한테 끌리겠고 우리 본능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의지에 따라 사랑하고 있다고 해야지만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본능의 세계가 너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멱살 잡고 끌려가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야,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맹목적인 의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프로이드는 그렇죠.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거든요. 타나투스가 리비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성적인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첫 번째 기후고 프로이드가 후반기에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게 프로이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요. 모든 학자들이 타나토스의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나토스는 죽음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인간을 이끌어가는 욕망에는 삶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담배, 술을 왜 마실까? 담배가 몸에 좋으면 사람들이 담배 안 피는 거예요. 담배가 해롭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즐거울 때 담배 안 피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피잖아요. 왜? 죽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술을 마셔요. 왜 술이 몸에 좋잖아요. 안 마셔요. 해로우니까 마십니다. 그죠? 죽고 싶어서 마시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그 얘기를 해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는 누구? 신입니다. 신은 안 죽잖아요. 그죠? 끝날 수가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아무리 지질증상으로 힘들다 그래도 결국 죽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이끄는 건 맹목적인 의지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이드가 이제 좀 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낸 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본인은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쇼펜하우어 자체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만약 직접 여기서 강의한다,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수강생. 너무 자존심 상하고 상처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 같이 밥 먹고 싶으세요? 몇 살 때 사시는 줄 아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몇 살? 80. 거의 비슷하게 보세요. 몇 살로 보이세요? 70대. 오, 70대 누구세요? 어느 분이 70이라고 그러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관상을 잘 보시네요. 70이나 70. 70세 때쯤은 이 사람이 그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30살에 썼는데 이 책이 시타한다면 60이 넘어서고 70대 72에 죽었어요. 72세였는데 죽기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찍은 그 프로필 사진이에요. 저도 신간항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요. 정말 뽀샵 많이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뽀샵 기술이 없었겠죠. 이 사진을 딱 보고 굉장히 공들여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기 때문에 작가 프로필이었는데 사진 기술의 한계가 느껴지죠. 폰이 크잖아요. 그죠? 이게 앞에 쓰면 얼굴 커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사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죠? 70살에 그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소개를 했는데 표정이 이래요. 이 자기 사진을 보면서 쇼펜하우어가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병든 개구리 새끼 이게 나야 막 그러면서 화를 냈대요. 근데 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성격 아주 괴랄 맞았어요. 괴랄 맞고요. 이 사람이 책을 2권을 썼는데 내가 쇼펜을 너무 디스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1818년에 썼습니다. 나이 30살 때 썼어요. 30살에 썼는데 이 책의 분량은 몇 페이지냐면 한 780쪽 정도 됩니다. 780쪽 책이요. 이제 철학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급수가 느껴져요. 똑같습니다. 여기 직업의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인류 철학자다, 삼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칸트는 인류겠습니까, 삼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인류 철학자죠. 플라톤의 국가, 이거는 그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 무조건 읽어야 되는, 완독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도 600페이지예요. 근데 플라톤의 국가하고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비교해봤을 때 누가 더 급이 높은 철학자냐? 쇼펜하우어가 플라톤보다도 한 수 위예요. 철학적인 능력은. 왜 그런지 아세요? 600페이지짜리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철학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죠? 철학을 공부하면 머리카락이 75%로 상실하세요. 저처럼 되는 거죠. 머리카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800페이지짜리 논증을 펼친 거예요. 읽으셔야겠습니까? 읽지 말아야겠습니까? 읽을 엄두도 내지 마시고 인생의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해석서를 보시지 굳이 이걸 또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이 인류급 철학자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은둔하고 이제 해자가 한마디로 꼬인 거예요. 그 커리어 자체가 피지 못하다가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너무 공부심이니까 이 사람이 60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써요. 약간 보완해서 쓰면서 출판사에서 권유해요. 선생님 책 이거 내면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100부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요약하고 재밌게 풀어줄 수 있는 책이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부독과 보유라는 책이 쓰는데요. 이게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읽는 쇼펜하우어 인생론이라고 보통 번역되어 나와있는 판본입니다. 이게 한 200페이지 안쪽인데 그냥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쇼펜하우어 철학을 잘 요약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책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문제가 많아요. 내가 쇼펜하우어 밑에 하나고 보는 게 쇼펜하우어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긴 하지만 실제로 읽으면 성차별적인 표현도 많고 이 신분제에서 너무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현대가 하는 것도 안 봤는데 아무튼 이게 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독일 프로이센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영국에서 번역되고 나서 영국에 서평이 실려가지고 역수입됩니다. 그래서 독일사에서 다시 유명해서 이 책 때문에 유명해서 음지와 표상으로 생겨 읽으면서 70이 돼서야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기 시작하는 이런 관계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철학자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게 핵심인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 텐데 혹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계실까요? 저 표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뭐 심리학이건 교육학이건 철학이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표상 세계를 봤거든요. 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보면 이제 일단은 다 참고 봤는데 이 표상이라는 말이 저 쇼펜하우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은 질문이신데요. 네. 표상은 이제 판타시아의 이 원어가 판타시인데 이 판타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게 표상이에요. 근데 이거의 본질은 뭐죠? 물리 법칙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거는 표상 이 안에 있는 건 이게 본질이고 본질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표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게 표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쇼펜하우어가 쓰는 표상이라는 개념은 철학 용어보다는 일상의 경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표상과 현상은 표상과 현상은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쇼펜하우어 철학에서는 표상하고 현상이 똑같은 거 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시대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설명드리는데요. 쇼펜하우어 젊었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건 부잣집 아들이었겠죠. 실제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큰 상인이었어요. 함부르크에서 장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은 아니고 한 중견기업 정도,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예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은 어서잖아요. 아르투어. 아르투어는 유럽에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냥 아르투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투어인 거예요. 우리가 영어식 이름 짓잖아요. 뭐 지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지원 이런 게 국제적인 이름이잖아요. 어디서 읽어도 읽는 것처럼 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상인으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상인으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성장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쇼펜하우어 어머니가 요한나 쇼펜하우어라고 유명한 작가예요. 그 당대에 굉장히 좀 글도 잘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괴테하고도 친했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고요. 어머니는 미인의 잘 나가는 작가예요.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납니다.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겠죠.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뭐를 보고 결혼했습니까? 돈이었겠죠. 충족되지 않는 불륜의 스토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는 게 달라요. 이 남편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거든요. 낙관주의가 의외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이어야 리스크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기질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사업은 잘했어요. 이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젊고 아름답고 활기차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잔치를 계속 벌이고 그러니까는 이 남편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아르투어는 그 엄마를 보면서 여성 혐오를 키웁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운데 엄마는 맨날 파티라고 즐기고 있어.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17살 때 자살을 합니다. 자살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 사업체를 물려받았어요.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사회적인 편견에서 들어가죠. 철학자들이 사업체 갑니다. 사업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이 사업 잘해요. 원래 그랬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경영자 중에서 스티브 잡스도 그 철학 출신이잖아요. 그 워렌 버핏도 철학가 출신입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장사를 잘해요. 그리고 사업체도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게 기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경제적으로 이걸 골리긴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이 역설적으로 어머니 되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사업체 처분하고 네가 원하는 걸 해. 라고 부축해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30살에 썼다 그랬잖아요.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50살에 썼는데 30살에 쓴 대로 천재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개빡한 게 어떠냐면 기고만장한 젊은 철학자의 이 만용이 있거든요. 당시의 1급 철학자가 헤겔이었는데요. 헤겔이 어느 정도 급이냐면 그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베를린 대학교 총장입니다. 프로이센의 국가기관의 가장 후장이 베를린 대학 총장인데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을 해요. 그래서 경쟁을 하겠다. 사람들이 헤겔 강의를 듣는지 내 강의를 듣는지 한번 해보자. 30살의 사강사가 딱 오픈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대참패.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현악기를 못 맞추고 강의를 접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가 기질이 있었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또 어머니한테 상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괴팍하고 천재적인 기질도 있는데 괴테가 쇼펜하우어의 이 논문을 보고 어머니랑 친했으니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지적으로는 탁월한데 성격 면에서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요. 어떤 면에서 다가오시죠? 어머니 얘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불쾌한 녀석. 엄마하고 이 절연을 해요. 절교해서 거의 죽을 때까지 2번인가밖에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는 또 경제 개념이 없었어요. 작가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 충고를 많이 했거든요. 재테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부도날 위기를 여러 번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재산 관리나 이런 걸 잘했던 사람인데 지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요새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아트만이라는 반려견을 키웠어요. 이게 유명한 푸들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듣냐면 원래 쇼펜하우어가 기르던 개 이름은 헤겔이었습니다. 이 헤겔한테 너무 디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헤겔 같은 놈으로 괴롭히려고 개를 들였는데 개를 키워보니까 걔가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너는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덕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충직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바꿉니다. 아트만은 진정한 자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게 쇼펜하우어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유산이 풍족하고 재테크 관리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을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체면을 안 차립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상대를 막 공격해버려요. 이 사람 대식가였거든요. 밥을 진짜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식당에 가면 항상 똑같은 식당에 가가지고 2인분을 주문을 합니다. 혼자 가서. 왜 혼자 가세요? 앞에 아무도 못 앉게 하려고. 그래서 2인분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지금 옆에 이웃주민이었으면 아마 이웃 주민이었으면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소송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괴롭혔던 게 뭐냐면 소음에 굉장히 민감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밤에 늦게 일어나서 이제 글을 쓴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그냥 사교적인 분이 사셨나봐요. 어떤 부인이 찾아가지고 싸우다가 이렇게 밀쳤대요. 그분이 계단에서 불렀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보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돌아가실 때 회제를 부르면서 샴페인을 마셨다는 그 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고독할 수 인간이 고독하다면서 고독을 창안을 하고 그리고 이러다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비로소 이 출세 얘기를 접어서는데 전 유럽이 이 쇼펜하우어를 알았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쇼펜하우어가 산책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아이돌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와요. 산책을 하다가 쇼펜하우어 떨어져서 발이 삐었다. 그게 기사거리예요. 그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이 쇼펜하우어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던 사람이 자기에 대한 모든 기사를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좋아해요. 지금 그런 작가, 저도 작가지만 작가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일 자기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작가는 기본적으로 전부 나르시시즘 기질이 있어요. 자아중심이라서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영세적으로 하고 세상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1살까지 잘 삽니다.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소파에 누워서 쉬다가 잠들듯이 숨을 거둡니다. 좋은 삶이에요, 나쁜 삶이에요? 뭐가 느껴지세요? 좋은 삶, 나쁜 삶? 결혼 안 했죠. 집 때문에 속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역설적인 게 낙천적인 사람이 삶이 불행해요. 그죠?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크게 다치는데 골골골골 하는 사람들은 큰 병이 안 걸려요. 맨날 아프대. 뭐만 하면 병원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오래 살아요. 인생은 불행하고 슬프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불행할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칼같이 쳐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의 비결은 그겁니다. 그 책 제목 잘 컸죠. 네가 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인생 보통인데 왜 행복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보시면 쇼펜하우어 철학이 이해가 되시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이제 좀 오실 때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이 쇼펜하우어가 왜 인기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데칸쇼라고 들어보시죠? 데칸쇼. 데칸쇼가 뭐의 약자일까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그 외정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데칸쇼를 끼고 다닌다 이런 표현 썼어요. 쇼펜하우어는 주기적으로 30년, 40년 단위로 유행을 합니다. 칸트는 항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려면 칸트는 깔고 가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하려면 한 번은 칸트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유행할 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칸트가 이게 쇼펜하우어를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뜨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예요. 자, 학교 다니실 때 내가 수학 시험을 개망했어요. 충격에 빠져 있는데 옆에 애가 아자 100점이다 그러고 있어요. 나는 절친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수학이 60점인데 쟤는 100점을 받았어요. 집에 갈 때 같이 간다. 재수없어. 따로 간다. 따로 가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쟤는 신났어. 안 보고 싶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밝을 때는 안 드러나요. 유행을 안 합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쇼펜하우어가 유행을 해요. 일제 강점기에 쇼펜하우어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쇼펜하우어가 유행한다는 거는 좋은 징조겠습니까? 나쁜 징조겠습니까? 좀 이게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도 돼요. 이게 사실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유행한다는 거는 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쇼펜하우어가 제가 대학에 89학번인데요. 89학번 때는 쇼펜하우어가 유행할 리가 없어요. 우리 때 제일 유행했던 철학자 누군지 아세요? 저랑 동시대 인물들이 있죠. 니체도 있죠. 니체도 그때는 그냥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고 카를 마르크스, 막스가 유행했던 시대에 아니면 분석철학자 비트겐스타인 이렇게 유행을 했지 실존 철학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60년대 이어령 선생님 젊은 시대에는 이렇게 쇼펜하우어도 유행하고 니체도 유행했지만 우리 시대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해가 몇 년생이냐면 70년생하고 76년생입니다. 제하고 제 다음 전에가 많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가 많았어요. 10명의 사람 중에서 5명이 20대였어요. 그러니까 20대의 특징은 뭐죠? 젊고 활기차고 신나죠. 그러니까 사회를 때려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안으로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개떡 같은 거지 내가 개떡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개혁한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2015년이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해입니다. 이 코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이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었어요. 그게 2015년입니다. 여기 한번 고개를 들려서 수강생분들 쭉 살펴보십시오. 여기 평균 연령 몇 세입니까? 40은 확실히 넘었잖아요. 사회가 40이 넘으면은 사회 전체가 40대의 특징을 갖습니다. 40대는 정리해고의 나이거든요. 가늘고 모질게 살아남는 게 1순위입니다. 현상유지가 1순위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쫓지 않아요. 저도 40을 지나왔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을 보면은 도대체 이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인지 정리해고를 같은 40대 가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의사를 찾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사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어가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 눈에는 더 어느 동물 같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는다는 거고, 헤겔하고 쇼펜하우어를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줄게요. 헤겔이 왜 그 국가적인 스타가 됐냐면은 1807년에 정신현상이 나와요. 이 철학자들로 운대를 타거든요. 운을 타는데 1807년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조국 해방을 이루었던 그 언저리예요.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헤겔 철학은 발전 사관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헤겔을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자유로웠던 시대에서 다수가 자유인으로 되는 시계로 나아간다. 초창기에는 왕 혼자만 자유로웠다가 그리스 시대에 오면은 이제 그 일부 귀족들도 자유로워지고, 중세를 넘어가고 근대로 가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워지고, 헤겔 시대에 와서는 노예까지 자유로워지고, 헤겔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은 자유의 개념이 어디까지 갔죠? 동물까지 갔습니다. 이제 식물까지 가고 우주까지 가겠죠. 이게 헤겔이에요. 인류 문명은 발전한다. 왜? 사회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쇼펜하우어가 의지의 포선으로 썼을 때 이 사람은 왜 뜨지 못했냐면은 이게 어둡잖아요, 그죠? 이때가 레미제라블 아세요?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시대가 이때요. 프랑스의 이게 세 번째 혁명인가 네 번째 혁명에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던 시대예요.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50 넘어서야 그 60대 그 이판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야 유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쇼펜하우어가 인기인 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이 좀 어둡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만약에 쇼펜하우어 때문에 끌렸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삶이 희망차기시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40 이후는 기본적인 삶의 디폴트가요, 우울함입니다. 인생의 4축이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들어온 거는 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삶을 딱 봐도 여기 앞에서 봐도 우울해 보이세요. 그래 보시지만 그래도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런 특징을 갖춘다고 설명드렸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계실까요? 제가 다시 3초로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쉬었다가 저기 10분 됐다가 11시